여기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색을 골라보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르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눈에 달라 보이는 파란색인데도 이들은 고르지 못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에겐 파란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언어엔 파란색이 없습니다. 오직 녹색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세상을 인식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진실이라 믿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매트릭스일 뿐이죠. 그렇게 지구엔 70억의 사람이 있고 70억 개의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세상이죠. 톨텍의 지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관념의 해제. 우리는 그런 관념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배운 관념, 내가 잘하며 만들어온 관념. 그것은 때로는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틀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의견을 내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일 뿐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만 진실일 뿐, 그 사람이 판단하고 의견을 내리는 그 상대방에겐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그렇군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의견이네요.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해서도 안 되지만 남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게 놔둬서도 안 됩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관념들, 개똥 철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햄버거 가게 앞에 9살짜리 한 꼬마가 있습니다. 집 앞에 햄버거 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어디를 봐도 치즈버거 광고가 버티고 있어 꼬마는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맛있어 보였죠. 정말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소고기는 절대로,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죠. 하지만 햄버거 광고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꼬마는 소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 많은 광고 속에 맛있어 죽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 덕분에 꼬마는 햄버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확신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꼬마가 소고기를 먹으면 신이 화를 낼 것이기에 먹어선 안 된다는 문화적 규칙이었죠. 아이는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 말이죠. 어머니는 가족의 문화와 종교가 그렇기에 그런 거라 답하셨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요. 왜 힌두교들만 못 먹죠? 꼬마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네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련? 당시엔 인터넷이 없었기에 아이는 백과사전을 탐독했습니다. 아이는 햄버거가 너무나 먹고 싶었기에 나름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옛날에 힌두교인은 소를 애완동물로 데리고 살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소는 온순하고 눈도 크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소는 쓸모가 많았어요. 밭을 갈기도 하고 우유도 줬어요. 그래서 옛날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소보다 덜 예쁜 염소나 돼지는 그냥 먹었대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소를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잖아요. 대신 강아지를 키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는 소고기 버거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해서 꼬마는 생애 첫 번째 소고기 버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듣던 만큼은 굉장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탄생했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꼬마가 자라며 맹목적으로 따랐던 세상의 그 독선적 규칙 하나가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다른 모든 것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 종교를 버렸습니다. 영적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힌두교라 한정하면 힌두교가 아닌 저 수십억의 영적인 사람들과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 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영적인 정수들을 다 포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는 이렇게 입어야 해. 어떤 이유에서든 무리에서 구별되는 사람은 모두 이래야 해. 혹은 저래야 해.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보다 우월해. 내 방식이 옳고, 우리가 가진 논리는 너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내가 믿는 것이 맞고 너희가 믿는 것은 틀려. 나의 신만이 유일한 신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문자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 그 세상을 지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 신념과 행동에 이 방대한 체계를 만들어내며 사실상 사람들은 그 새로운 층의 세상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 강가의 세상 위에 씌워 놓았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두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리적 세계는 절대적 진리가 지배합니다. 거기엔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강가의 물은 흐르고 바위는 단단하며 불은 온기를 줍니다.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겐 상대적 진리의 세계도 있습니다. 수천 년을 거듭해온 그 생각과 개념과 관습, 그것들이 지배하는 정신적 세계, 결혼과 돈과 종교와 그런 개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특정 사람들에게만 진리인 상대적인 사실입니다. 정치 체제와 종교와 교육, 사랑, 결혼, 직업, 이것들은 모두 특정 민족에게만 참인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정치 체제와 종교, 교육, 사랑과 결혼, 직업, 그 모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관념은 상대적인 진리일 뿐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류 모두에게 진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 배경 속을 헤엄쳐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세상을 지어내고 우리는 그 정신적 가공물을 창조해내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길이길이 남기죠.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구속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로 생각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은 사실은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오고
남들을 억압하고 거기에 얽매여 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어떠해야 하고, 남자는 어떠해야 하고, 부모는 이래야 하고, 자식은 또 이래야 하고. 여담이지만 오래전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을 한 건 마츠코가 아니었지만 과거의 그 일본 특유의 여성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라고 할까. 아마도 그 때문에 마츠코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때부터 삶이 험난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규칙이란 당신보다 결코 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규칙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틀 밖에서 사고하고 그 문화의 배경이 가하는 한계 밖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권좌에 앉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 신념과 제도의 규칙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저렇게 가야 한다 설득당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한 삶을 원한다면 그 문화의 배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전한 삶이 지루해지고 결국 정체를 일으킬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갈구하던 아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 게이츠의 저택 위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었죠. 와인 따르는 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빌 게이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턴직을 시작한 참이었고 빌 게이츠의 저택에서 열리는 신입사원의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이었죠.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회사에 그 꼬마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했죠. 아이는 그곳에 서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죽도록 공부했고 세계 인류의 공과대학인 MIT에 입학하고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공학자가 되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이란 원래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이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컴퓨터 수업을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 사진작가나 연극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르자면 사진작가와 연극배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포기하고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적을 잘 받아 좋은 직장을 구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며 말년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현실 말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그 성공으로 향하는 길목에 막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부모님들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세상이 원하던 그 목표를 이룬 것이니 그는 이제 성공 가도만 쭉 달리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1998년 그 여름, 그 운명의 날, 아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몇 년에 걸친 그 긴 여정이 완수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그 오랜 세월을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왔다는 가슴 아픈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꼬마는 그 일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의 본사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그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빌 게이츠가 바로 앞에 있어도 그는 아는 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았죠. 결국 몇 주일 후 인턴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잘렸습니다.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이 두려웠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의도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상사가 어쩔 수 없이 그를 해고할 때까지 그는 빈둥대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소문 그대로 해고당했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린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란 어때야만 한다는 그 사회적으로 공인된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다녀야만 해.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만 해. 나는 이 대학에 가야만 하고, 나는 이 도시에 살아야만 하고, 나는 이렇게 보여야만 하고, 나는 이렇게 느껴야만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물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 다른 수가 없기에 혹은 가장이기에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성을 하고 어느 정도 삶을 조정하며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과 그저 기존의 규칙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서로 명백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존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규칙은 따르고 어떤 규칙은 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절대적 물리법칙을 제외하고 그 모든 규칙이 의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을 그토록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캐나다의 무대에서 그는 강연을 했습니다. 실상은 시간 때우기용 강사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자리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셨고, 노벨상 수상자인 데클레르크와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자포스의 CEO 토니 셰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마주해본 최대의 청중이었죠. 그는 무척 떨렸지만 미리 마셔둔 보드카 한 잔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와 비어져 나온 셔츠 자락, 그 형편없는 패션 감각마저 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날 즈음 청중은 놀랍게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최고의 강연자로 뽑혔습니다. 무대에 같이 섰던 그 거물급 인사들을 생각해보면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비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었죠. 그 비범한 삶은 어쩌다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얻게 되는 것도 아니며 기도로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규칙을 깨뜨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 그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해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 방법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잘 적용됩니다. 그의 출신 배경을 알고 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성공을 거둔 것이 기적이라고 말이죠. 그의 삶에서 사실 유리한 점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범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죠. 그 어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게 살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누구나 각성을 통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규칙, 그 문화의 배경을 초월하십시오. 그 수많은 무엇 해야 한다 그것들을 갖다 버리십시오. 창조성을 말살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버릴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모델을 여러분의 가치로 재구축하십시오. 그때 현실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이 매트릭스에서 행복은 해킹이 가능합니다.